시어머니를 폐가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1시간 전 일입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차에 태워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놓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이랬습니다. 내가 버린 곳, 내가 다 봤다. 3년 전, 수지는 남편 재혁의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를 썼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명자 씨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낮에 봐줘. 난 돈 벌어야 하잖아. 남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자신의 인생을 집어삼킬 줄은? 첫 달은 견딜 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가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재혁아. 엄마야. 문 열어.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요. 며느리. 재혁이 며느리가 어딨어. 재혁이는 아직 대학생인데. 매일 밤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수진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남편 재혁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그게 남편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저녁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찻잔이 수진의 발치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넌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냥 좀 참아. 엄마가 아픈 거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해? 수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참으라는 말. 그 말이 수진의 마지막 희망을 꺼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외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마트에 다녀오는 30분 사이에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뒤로 수지는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수지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헬쑥하게 여윈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 35의 여자가 50살처럼 보였습니다. 3년 차가 됐을 때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수진을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둑년이 내 아들 뺏어갔어. 경찰 불러.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밖까지 들렸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시어머니가 또다시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둑년아. 나와. 내 아들 내놔. 수진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쿵, 쿵, 쿵.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주 전. 수진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치매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요양원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요양원이요. 보낼 수 있어요. 네. 다만 비용이 좀 듭니다.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 정도.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이 어딨어. 지금 대출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3년째 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잖아. 나는 24시간 여기 갇혀 있는데. 재혁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돈 안 벌면 우리 뭐 먹고 살아. 당신도 좀 이해해. 이해. 3년을 이해했어. 더 이상 못해.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은 베개로 머리를 눌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 6위. 버림받은 노인. 무연고 노인. 검색 결과를 보며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두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없어진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고 온다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 되잖아. 치매 환자니까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되잖아. 수진은 자신의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두드리는 소리. 도둑년이라는 고함 소리.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3일 뒤. 수진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라이브 가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즘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차를 몰아 시외로 나갔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될까봐. 1시간을 달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서 마침내 낡은 폐가가 보였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차를 세웠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를 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담요 하나만 어깨에 걸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아닌데?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담요를 두른 채 서 있는 작은 뒷모습.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끝났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3년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지 않아도 됩니다. 도둑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찻잔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가 왔습니다. 수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집에 가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졌다고. 치매 환자라서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수색을 하겠죠. 하지만 저 외진 곳까지 찾지는 못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겠죠? 무연고 노인으로 처리되겠죠? 수진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에 수진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낯익은 목소리. 하지만 있을 수 없는 목소리. 아. 아버님. 시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내가 버린 곳. 내가 다 봤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웃음. 수진아. 내 차 지금 어디쯤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지나갔나? 수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휴게소를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정말 누구예요? 1시간 안에 어머니 데리러 가. 안 그러면 재혁한테 다 말한다. 기다려요. 제발.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겼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구지? 진짜 누구지? 시아버지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관 속에 누운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시아버지 목소리가? 수진은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누군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담요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성준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 넌 내 아들이 아니래?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래? 성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DNA 검사를 했거든. 나는 아버지 친아들이야. 그럼 왜? 아버지는 내가 너무 잘 나가는 게 싫었던 거야? 재혁이가 항상 비교당하니까? 열등감 덩어리 재혁이가? 성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지? 재산도 안 주고. 호적에서도 파버리고.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 유언장이 있더라고. 진짜 유언장. 성준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집이랑 땅. 원래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해놨어. 죽기 전에 미안했나 봐.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시댁이 성준의 것이라는 뜻인가요? 재혁이는 알아? 5년 동안 감췄어. 나도 참 바보지. 동생이니까 봐줬어. 엄마 모시고 사니까? 성준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한 짓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응. 2주 전부터. 2주 전. 수진이 인터넷 검색을 시작한 때. 이상하게 검색하길래. 뭘 하려나 봤지? 설마 진짜 버릴 줄은 몰랐는데. 성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넌 내 엄마를 버렸어. 치매 걸린 노인을 폐가에 버렸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혼자. 그건 핑계야. 성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요양원을 보내든가. 도움을 요청하든가. 사람을 버리면 안 되지.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택권을 줄게. 성준이 말했습니다. 하나,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유기죄로 처벌받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 재혁한테 다 말한다. 그리고 이혼해. 둘 다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셋, 성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내가 데려간다. 대신 넌 매달 300만 원씩 보내. 요양비로. 300만 원. 재혁과 수진의 월급을 합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그건 내 문제야. 3년간 엄마 고생시킨 값이라고 생각해. 그날 밤. 수진은 시어머니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준이 시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매달릴 일에 입금해. 계좌번호는 문자로 보낼게. 그게 성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재혁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이 조용한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는? 수진은 미리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냈어. 오늘.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더 이상 못한다고? 재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은? 요양원비 어떻게 낼 건데? 그건. 방법을 찾아야지. 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아도 됐습니다. 도둑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폐가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담요를 두른 채 두리번거리는 모습.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아닌데?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지는 3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이 퇴근해서 말했습니다. 이상한 전화가 왔어. 수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전화? 엄마 요양원에서.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재혁이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그 요양원에 없대. 입원 기록 자체가 없대.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가 전화해봤어. 당신이 말한 요양원. 엄마 이름으로 입원한 적 없대. 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진짜 어디 있냐고.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어머니. 오랜만이다. 재혁아. 성준이 말했습니다. 재혁은 굳어버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형이었습니다. 형. 형이 왜 여기에?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성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리고 내 아내가 한 짓도 말해줘야겠고. 성준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폐가해 버린 일, 1시간 동안 치매 걸린 노인을 혼자 두고 간 일, 그리고 돌아와서 거짓말을 한 일,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랬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쳤어. 엄마를 버려? 사람을 버려?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3년 동안 나 혼자 다 했어. 수진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출근하면 끝이잖아. 나는 24시간이었어. 거실에 고함이 오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는 수진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수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게 했지? 엄마가 나빴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년간의 원망, 분노, 증오, 그리고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재혁아, 이 집은 원래 내 거야? 아버지 유언장이 있어? 재혁은 멍하니 형을 쳐다봤습니다.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해놨어. 미안했나 봐. 나를 쫓아낸 것. 성준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너한테 넘겨줄 생각이야. 엄마 요양원비를 대는 조건으로. 재혁은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성준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는 매주 요양원에 와서 엄마를 만나. 1년 동안. 그게 속죄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또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왔어.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용서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음도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